자, 이쪽은 되게 마음 아픈 단원인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망해가는, 앞서 대한제국 배웠지만 황제라 칭하고 개혁은 했지만 마지막 몸부림이야. 처절한 몸부림. 나라는 이미 망해가지만 한번 어떻게 만회해볼 수 없을까 하는 최후 몸부림이고, 이미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망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많은 얘기를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야.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하고 저항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망하는 것이 1904년부터 망합니다. 이때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러일 전쟁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누린 나라가 청, 러, 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 해가지고 청나라를 이미 깨갱했어. 그래서 우리 조선을 두고 대한제국이죠. 러시아랑 일본이 최후의 격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러일 전쟁.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데 고등학교 때는 되게 세세하게 배워요. 무슨 조약, 무슨 조약, 무슨 조약. 근데 우리는 중학교에서는 딱 하나만 배웁니다.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해요. 늑자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강제 늑자.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고 무효입니다. 황제가 도장 찍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새끼들이 강압적으로 폭력을 써가면서 우리 대신들, 관리들 안 치고 친일파들 매수해가지고 조작한 사건이 이 을사조약 체결입니다. 근데 을사조약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도 남아있을까요? 을사조약은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 갑니다. 외교권 박탈. 외교권이란 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지 못해. 이렇게 만나지도 못해요. 외교를 못해. 주권국가가 아닌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를 통치하던 식민기구가 있었죠? 조선 총독부. 총독부가 한일합방 전에는 통감부라고 불렸어요. 통감부. 그래서 통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 이 사람이 초대 통감, 1대 통감이 누구냐면 들어봤나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2학년 때 배웠지만 일본 메이지 유신의 총리도 했었고 일본의 총리도 했었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통감부의 1대 통감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망하죠. 한일합방이라고도 하고 한국과 일본이 뭐 합방했다, 병합했다. 좋은 표현이 아니죠. 오히려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경술국치다. 경술련의 국치, 국가가 치욕을 당했다. 일본 원숭이들한테 먹혔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가 치욕을 당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 옛날 거 보면은 국치일 해가지고 이 날짜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 뒤로 일제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조약을 체결을 했어. 그래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겼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 이토 히로부미가 나중에 죽죠. 안 죽은 것 같아. 이 통감부가 이 한일합방 이후에는 이제 총독부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감부, 총독부 쭉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울릉도고 독도인데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킵니다.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이 땅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의 시마네현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키는 고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지네 땅이라고 우겨. 임자 없는 땅이라서 여기 편입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지네 땅을 점거하고 있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근데 증거들이 있어. 우리 땅이나 증거. 심지어는 일본의 태정관이란 어떤 부서가 있는데 태정관 지령이라고 있는데 일본 문서야. 일본 문서에 이게 그 당시 지낼 게 아니라고 지들이 해놓은 게 있어. 이런 거, 이거 자체로도 끝나는 건데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대한제국도 칙령을 발표해서 이거 우리 땅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말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시간상 생략은 하지만 일본 측에 이런 거나 우리나라의 그 당시 이런 발표나 우리나라 땅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넘치고 넘친다. 여담 하나 할게요. 독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통 뭐 지하에 메탄 하이드브레이트 뭐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천자원이 많다고. 근데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 위치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 안 좋잖아. 전쟁하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오기에 견제하기에 딱 좋은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독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도 여 위에는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애들이 여기서 설치한 막루라 그러죠. 보초 경비를 쓰는 곳이 아직도 있고 여기 대포 있습니다. 대포. 뭐 여담이지만 이 대포 누가 설치한지 알아요? 여기 있는 대포는 해군들 있죠. 해군들이 쓰는 이 대포 있죠.
요 대포를 띄어다가 여기에 박았대요. 근데 이 대포가 어느 나라 원래 배였냐면 미국 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쓰고 남은 구식배 있죠. 지들 쓰기 귀찮으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동맹국이잖아. 우리가 동생국가잖아. 우리나라한테 이거 가져가랴. 그래서 가져갔죠. 어떻게 가져갔냐면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70년대예요. 60년대 70년대인데 미국의 이 군함들 여기 서쪽에 졸라 많어. 99남이죠. 우리나라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해군들이 여기서 내립니다. 그럼 요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하와이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래. 그래서 누구 배를? 미국 배를. 그래서 미국이 쓰고 남은 배를 우리 해군들이 가서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이때 여기에 박을 변변치 않은 대포도 없으니까 이거를 띄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박았대요. 이걸 박고 처음에 경찰들이 이거 관리했었거든. 경찰들한테 이거 쏘는 걸 교육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수업 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미국의 군함을 가지고 와서 여기 띄어다가 여기에 설치하고 쏘는 것까지 알려줬던 이 영웅 이름이 박상배입니다. 이 사람보다 이 아들이 더 유명하죠. 이 아들이 박종민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박종민은 나예요. 그래서 이 박상배 선생님 아버지예요. 선생님 아버지가 직업이 해군이었어. 직업군인. 30년 군생활 하셨는데 60년대 후반, 70년대 2번 가셨는데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군함들 띄어다가 직접 가지고 와서 했었고 이 대포 띄어다가 설치하고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쿨 아니에요? 진짜예요? 선생님 사진도 있어요. 나도 안 믿었는데 진짜더라고. 근데 우리 대천중 친구들은 더 관련 있어요. 요거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하려다가 어떤 갈등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나온 사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셨다가 안 됐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엄승용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듣기로는 이 엄승용 씨가 이 대포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하려다가 잘 안 됐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선배입니다. 자, 그래서 독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지우고 시작할게요. 양이 많아서. 자, 다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아까 러일 전쟁부터 망해간다 그랬죠. 독도 빼앗기고. 그래서 언제 망하냐면 결론만 쓸게요. 8월 29일 날 망하잖아. 이것을 경술국치라고 한다. 그 와중에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1905년에 1905년 을사조약이 있었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미 을사조약 때 이미 거의 다 망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저항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에. 헤이그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특사를 파견하는데 요 세 명이 갑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요 사람이에요. 헤이그 특사. 요 세 사람이 가는데 공교롭게도 다 이씨예요. 왜 갔냐면은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강대국들이 모이기로 약속이 돼 있대. 근데 을사조약을 무효임을 고정이 시킵니다. 니들 가가지고 이 강대국들한테 을사조약 무효임을 좀 알려 한 거죠. 그래서 갑니다.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근데 일본이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회장에 입장을 못하고 외신 기자들 불러놓고 을사조약 무효임을 막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기사가 몇 줄 실렸네. 일본이 빡 떨죠. 그래서 일본이 뭐라 그러냐면 야 고종 너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빼앗겼어. 근데 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그래서 고종을 자르고 아들이었던 순종을 황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고종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마침내 한일평합,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되죠. 흐름만 알아두세요. 자, 그럼 헤이그 특사 보냈고, 근데 여기서도 이 중에 한 분은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실패했잖아. 자결합니다. 그리고 의병이 일으킵니다. 항일의병. 그래서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자. 대표적인 게 최익현. 기억나죠? 최익현, 도끼 최익현. 하다가 대마도 끌려가서 단식 투쟁하다가 나중에 목숨을 잃죠. 그리고 신돌석. 이 사람이 대박인데 신돌석. 이게 석이 이 돌석자예요. 그래서 이름 잘 보면 신돌돌. 이름이 돌돌이야, 돌돌이. 졸라 멋있죠. 그래서 이름에서 느끼다시피 이 사람은 평범한 평민이거든. 평민인데 의병에 짱을 합니다. 의병장. 왜냐면 힘이 졸라 좋았대. 그래서 얘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에다가 현상금을 걸었죠.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던 게
돈에 눈이 멀은 신돌석의 부하가 신돌석한테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골아 떨어지니까 도끼로 대가리를 쳐가지고 죽여버렸죠.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술, 잠 이런 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렇게 목이 날아갑니다. 서울 진공작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서울에는 일본 애들이 있죠. 몰아내야 돼. 근데 따로따로 가면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의병들이 손으로 힘을 합칩니다. 힘을 합쳐서 서울로 가는데 이게 동대문이야. 동대문 바로 앞까지 간 거야. 그래서 동대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서울의 애들은 일본 애들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 근데 이 중에 대장이었던 호이라는 사람한테 카톡이 옵니다. 카톡. 딱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고민에 빠집니다. 아, 씨발, 아버지 돌아가셨네. 장례 치르러 갈까? 전쟁할까? 뭐 당연히 전쟁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 다음날 사라졌어. 야, 장군 어디 갔어? 봤더니 단톡방에 글 하나 남기고 가버렸어. 미안하다. 잃어버린 나라는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 장례는 이번밖에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나 장례 치르러 갈게.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요거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최익현 신돌석 서울 진공작전. 근데 요게 아마 여러분한테 생소할 거예요. 애국 계몽운동. 그래서 교육으로 똑똑하게 하자. 산업으로 돈을 벌자. 언론으로 힘을 키우자. 대표적인 게 신민회. 요거랑 요거는 좀 상반된 거예요. 요거는 직접적인 무력으로 일본에 맞서 싸워서 나라를 구하는 거고,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교육시켜서 똘똘해지고 돈 벌어서 경제적인 힘을 키우고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인 싸움, 간접적인 싸움. 단기간에 싸우는 거, 장기적으로 보고 싸우는 거. 또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얘네들한테 뭐라 비판하는지 알아? 무식한 새끼들. 일본한테 덤빈다고 될 것 같아? 얘네들한테 뭐라 그럴까? 이런 얍삽한 새끼들. 니들이 어느 세월에 돈 벌고 어느 세월에 똑똑해서 싸울 거야? 싸워야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애국계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회사도 세우고 학교도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이 대성학교예요. 대성학교를 대표하는 교사가 2명 있었습니다. 안창호라는 교사가 있었고 윤치호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알기로는 이 안창호가 교장이었는데 당시에 이 두 사람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대성학교. 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치로 하는 아주 좋은 학교였는데 안창호, 윤치호. 호쩌라 끝나네요. 근데 문제는 이 대성학교 앞을 지나가면은 항상 음악 소리가 들렸대. 무슨 음악 소리인지 눈치챘죠?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가 처음 울렸던 학교가 대성학교라고 하죠. 여러분, 애국가 하면은 곡이 있고 가사가 있겠죠. 가사는 지금이나 똑같은 노래였었대. 이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똑같아. 근데 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는 안익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 안익태는 친일파 논쟁이 있죠. 친일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친일파 안익태가 쓴 곡은 지금의 애국가인 거고, 이 당시 때 대성학교에서 불렀던 애국가는 곡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작한 게 아니라 미국인가 스코틀랜드의 민요였었대. 가곡인가 민요인가. 그 노래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을 붙인 거야. 근데 노래가 딱 맞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알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안세. 이상한데? 자, 어쨌든 들어왔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졸업식 때 이 노래 불렀거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 우리나라 초기의 애국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꾼 노래로 애국가가 바뀌었고, 이 윤치호하고 안창호하고 또 배틀 붙었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의 가사를 이 사람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이 사람이 지었다는 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안창호는 끝까지 독립운동 열심히 했지만 윤치호는 나중에 변절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변절 친일파가 이 윤치호예요. 이 사람 후손이 우리나라 거물급 정치인도 하죠. 그래서 윤치호, 선생님 대학교 논문이 윤치호 일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 몇십 년 동안 일기 썼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했을 때 일기랑 친일로 변절하는 과정이 그 일기 속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쪽 전문가인데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좀 서글프지 않아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안희태가 곡을 쓰고 가사를 윤치호가 입혔다고 하면은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우리나라 태극기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박영효라는 사람입니다. 철종의 사위이자 개화파.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변절하고 친일이 되죠. 그래서 애국가 친일, 태극기 친일. 웃기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 수많은 친일파들을 숙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친일파들이 반격을 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가 친독파들을 채용한 것처럼 그렇게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친일파들의 후예들이 아직도 살아남고 수많은 권력과 경제력을 쥐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안타깝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배웁니다. 자, 양이 많은 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사살. 너무나 유명하죠? 여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이 안중근이죠. 자, 안중근 워낙 중요하지만 시간상 선생님이 5분만 얘기해 줄게요. 안중근. 호가 있죠? 안중근 호는 도마입니다. 도마. 안중근은 선생님 수업 때 얘기했지만 요거 천주교 신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중근의 호는 토마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불렀죠. 자, 안중근의 어머니가 또 유명한데요. 안중근 어머니는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마리아 눈치챘죠? 성모 마리아. 그래서 천주교 집안이고 어머니도 독립운동가야. 안중근도 독립운동가고. 심지어 조마리아 여사는 이렇게 일본 애들 잡잖아? 풀어줬대.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 원치 않았고 똑같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풀어줬대. 마음이 약했나 봐.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막 반발했었대. 막 풀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김구하고도 알아. 김구하고도 서로 잘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친구들 모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요. 단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단지 동맹을 만들어. 손가락 잘라서 이 잘린 손으로 어떻게 했대? 피 철철철 흐르는 걸로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쓰고 약속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3년 내에 저 개새끼 이토 싸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죠.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로 온대야? 여기로 온대야. 여기가 어디? 하얼빈역이죠. 지금도 하얼빈 있어요. 대청고 있을 때 중국어 선생님이 하얼빈에서 오셨던 분이야. 우리 조선족 동포셨는데 하얼빈 아시더라고. 거기 가면 안중근이 이토 싸죽인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놨대. 선생님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3년 내에 이토를 싸주겠다 약속했는데 기회가 왔어. 이토가 왔네 일로. 그래서 안중근이 총을 다 세팅하고 대기하고 있죠. 선생님 또 지난주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안중근 말고 몇 명이 또 있었었대.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로 올지 정확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나 봐. 근데 안중근이 영웅이 내 팔자였나 봐. 하필이면 안중근 앞으로 내렸나 보지. 그래서 안중근이 빵! 이렇게 여러 방 쏘진 않았죠. 빵! 쏘고 뭐라고 그랬대요? 꼬레아우라! 꼬레아우라! 러시아어로 대한제국 만세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죠. 꼬레아우레 약간씩 다른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꼬레아우레! 이렇게 만세를 외치고 안중근이 끌려가죠.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냐면 리슨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 일본 새끼. 온통 다 일본 새끼들이야. 그리고 희대의 사건이잖아. 일본의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 조선의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이 조선인 청년이 싸 죽였어. 안중근이. 꼬레아우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경하려고, 이 재판 구경하려고 구름처럼 사람들이 옮겨. 와서 재판장이 윽박지르죠. 안중근한테. 야, 너 왜 이토 히로부미를 싸 죽였어? 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쫄 수도 있는데 안중근 당당해. 듣고 싶어요? 알려줄게. 이토 히로부미, 우리 명성황후를 죽인 죄, 을사조약 체결한 죄, 우리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죄,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킨 죄 쫙 나열을 하는데 다 팩트잖아. 팩트는 어떤 팩트야? 일본 새끼들이 우리를 침략해오는 팩트잖아. 그러니까 술로술로 되는 거야. 뭐야 씨발 일본 새끼들 개새끼들 하냐? 막 그런 거. 얘네들 막 땀 흘리고 뭐야 저 새끼 졸라 멋있는데? 그때부터 지들 쪽팔리니까 이제 비공개로 다 쫓아내고 안중근한테 뭘 합니까? 사형을 때립니다. 사형을 때린 날 몇 월 며칠? 알잖아. 2월 14일. 이날 우리 뭐 하는 날이에요? 초콜릿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지 말고 안중근이 사형을 받은 이날을 기념하자. 기억하자. 몇 년째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2월 14일 날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초콜릿 주면서 하나 물어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 여자친구가
발렌타인데이잖아. 그러면 이런 빠가 안중근 사형 선고일이잖아. 그리고 헤어지세요. 너같이 골빈애는 싫어. 쫓아내세요. 난 책임은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나요? 남자든 여자든 좀 뭐랄까 외모도 물론 매력적이면 좋지만 머리까지도 좀 뭔가 지식으로 차 있고 똘똘하면은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최소한 선생님 기준으로는. 선생님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물론 매력적인 건 있겠지만 머리까지 더 똑똑하면은 그 매력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적인 거랑 몸도 관리 좀 하고. 선생님도 요새 막 단백질 먹고 있어요. 몸 좀 이렇게 관리하려고. 아까 저기 5반에서 수업하다가 수업 막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 알고 봤더니 날파리가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의 목젖을 찔러버렸어요. 생겼더니 꿀꺽꿀꺽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단백질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 단백질 막 챙겨 먹거든. 필요 이상의 단백질이 내 몸속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날파리랑 나랑 한 몸이 되었던 체험을 불과 이 2시간 전에 했었어요. 뭔 얘기하다 빠졌냐? 발렌타인데이 사형. 그 사형 언도 받으면 나 같은 멘붕이었을 텐데 내가 죽는다고 이럴 텐데 안중근 담담해. 근데 안중근한테 기회가 있었어. 항소라고 하자. 항소. 재판 다시 하자라고 항소를 하면은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나 봐. 근데 어머니가 조말의 여사가 뭐라 그래요? 안중근한테 찾아와가지고 중근아 죽어라. 아들한테 죽으래. 야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 보고 죽으래. 중근아 죽어라. 너는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이 큰일을 저질렀는데 이것 때문에 너가 살겠다고 목숨을 구걸하면은 너의 큰 뜻이 바란다. 넌 큰 뜻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큰 뜻을 품고 죽어라. 죽어!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죽을 때 입을 옷은 하얀 수의 있죠? 수의 딱 세팅해가지고 딱 주죠. 안중근도 대단한 게 우리 엄마가 세팅해준 옷이야. 실 죽으래 나보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죽기 전에 뭐 합니까? 글을 씁니다. 쫙 감옥에서. 근데 이 글을 쓰는데 이걸 지켜보던 일본인 간수가 너무 멋있나 봐. 그래서 그때 안중근한테 글도 좀 적어달라고 하고 안중근 사형당하고 나서도 안중근의 제사를 얘네 집안에서 대대로 지내고 있다고 하죠. 이때 쓴 책이 이 글이 다 완성된지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요거예요. 동양 평화론. 왜냐면 안중근이 관심 있었던 게 동양 평화야. 수업 때 얘기해줬죠. 안중근이 좋아하는 일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안중근이 좋아했던 일본인.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안중근이 좋아했었어. 근데 죽입니다. 역설적이죠?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평상시 무슨 얘기했었냐면 서양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중국, 조선, 일본은 손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서양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그럴듯한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논리 얘기했었거든. 그럴듯하잖아. 그 안중근이 이토가 오라 막 그랬었거든. 근데 말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 평화를 부르짖는데 우리 국모 죽이고 을사조약 체결하고 우리 군대 해산시키고 고적 강퇴시키고 우리나라를 먹어 삼키잖아. 그러니까 안중근은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침범해 오니까 배신감에 치를 들고 이토 히로부미를 3년 내에 죽이겠다고 각오하고 성공시켰죠. 안중근. 그리고 여기서 사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안중근의 시체가 어디 있을까요? 아는 사람? 없을 거야. 나도 모르니까. 몰래 죽였대. 일본 새끼들이. 몰래 죽이고 시체마저도 몰래 이렇게 파묻었대요. 왜 파묻었냐면 몰래 했냐면 이 안중근의 시체가 조선인들한테 끼칠 영향을 걱정했던 거야. 이게 유출이 되면은 3.1운동처럼 우리 전 국민이 저항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지. 워낙 거물급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김구 선생님 아나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무덤을 3개 팝니다. 이렇게 볼렁볼렁 엠버싱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윤봉길 무덤이다. 요거는 백정기 무덤이다. 요거는 우리 안중근 무덤이다. 이렇게 가짜 무덤을 3개 만들었어. 백정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김구가 의도한 대로 일본에 묻혀있던 윤봉길 여기다가 묻어줍니다. 뼈다구 찾아왔어. 관에 실어가지고 부산에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윤봉길 찾아왔고 백정기 찾아왔어요. 근데 안중근 무덤은 아직도 비어있어. 그 이유는 안중근이 어디인지 몰라. 근데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손잡고 중국한테 자꾸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았었을 땐. 근데 문제는 대략적인 그 위치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 아래에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있으니까 파내기도 어렵고 더구나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걸 공동적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려워. 더군다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우리 정부가 중국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애들도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봉길 기념관이라든지 안중근과 관련된 것들 옛날에 막 기념해줬었거든. 어떤 기념 이렇게 장소도 마련해주고 그거 다 철거했대.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안중근. 이 무덤을 찾아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김구 선생님이 이 안중근의 이 시체를 찾아오기 전에 본인도 누군가한테 총을 맞고 죽으셨죠. 누구예요? 몰라요? 다음에 배워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지금 여기 묻혀 계십니다. 본인도. 본인이 존경했던 이 세 명의 의사. 이게 삼의사묘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명의 의사묘역이다. 그래서 뭐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아니라 세 명의 의료인을 했던 사람의 묘역인데 서울에 가면은 김구 기념관이 있어요.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효창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영웅들의 무덤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아니면 기회 될 때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중근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얘기해 줄게요. 자,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국채란 말은 나라의 빚이라는 거야. 일본이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강제로 돈을 꿔줍니다. 1,300만 원. 지금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때 엄청난 돈이에요. 1,300만 원. 그래서 강제로 우리나라한테 아까 막 일본이 못 깔았다고 그랬어요. 철도 깔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깔고. 또 이렇게 깔고. 이 까는데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해서 철도 까는데 강제로 우리나라한테 돈을 꿔줘. 야, 너네 돈 필요하지? 필요 없다고? 싸대기 돼? 씨발. 탁. 필요하지? 더 필요 없어? 돼? 필요하지? 그래, 필요한 거 같잖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1,300만 원. 엄청난 돈이거든. 우리 뭐 엄청난 예산이야. 나라 굴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우리한테 일본이한테 돈을 지게 되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모금해가지고 갚자. 여러분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들어봤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빚 갚자라는 성금운동이 벌어지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사람들 강조해요. 서강제. 아니 지어지네? 처음 알았어요. 서상돈, 김광재 이런 사람도 유명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김광재를 기억해줘야지. 우리 보령 사람이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보령 출신이거든. 보령 웅천에 이 사람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 동상이 우리 보령 한복판 시내에 있어요. 수업시간에 얘기해줬죠. 우리 다이소 대각선으로 맞은편 더본 감자탕 앞에 보면 동상이 있을 거예요. 이 동상이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우리 보령 사람 김광재 무덤이고 이 사람 뒤에 보면은 이 편말에 아주 유명한 이 사람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 박종민. 내 이름 나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요거 만들 때 기부했거든, 돈. 그 당시 10만 원이었나? 기부했더니 여기다 내 이름 새겨줬어요. 그래서 매년 선생님이 여기서 인증샷 찍어온 애 선생님이 문상 5,000원씩 줬는데 그때는 이게 유튜브 안 할 때였었고 지금 5,000원 줄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막 해가지고 선생님 줬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선착순 5명 여기서 나의 이름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오는 친구 5명한테 룰렛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래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5명한테는 룰렛 돌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김광재 또 서상돈 이런 사람들 주로 대구에서 많이 활발히 벌어져요. 국채보상운동이.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알겠지만 국채보상운동 무슨 공원이 있어요. 공원 이름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흐름 다시 한번 소개해 줄게요. 선생님이 좀 농담 같은 거 많이 해서. 근데 농담 같은 걸 해야지 여러분들 기억이 더 잘 날 것 같아. 자,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 체결한 조약, 을사조약, 외교권 빼앗아갖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독도를 빼앗아갔죠. 그래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시마네현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요런 증거에 의하면은 일본도 우리 땅임을 그 당시 때 증거했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걸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렇게 있었죠.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어요. 하지만 실패했고 한 명은 자살했고 그리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최익현, 신돌석, 신돌돌, 서울진공작전 이런 게 있었지만 역시 실패. 또 애국개몽운동. 요거는 단기간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힘을 키우는 거고 그래서 교육시키자, 돈 벌자, 언론의 힘을 믿자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 그리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신민회 등은 대성학교 같은 거 만들었었고 해그특사 안창호 대성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었죠.
그리고 애국가가 올렸었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이 일본의 빚진 것을 갚자. 그래서 우리 보령의 김강재 선생, 안중근은 이토를 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한번 달력 찾아보세요. 국치. 혹시 여러분 달력 중에서 국치라고 써져 있는 달력에다가 인증시간 찍어서 보내면 역시 룰렛. 한번 달력 찾아보세요. 경술국치. 그래서 이게 우리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가장 메인이 되는 공간이 뭐야? 근정전이거든. 우리 왕이 일을 하던 곳. 이 근정전에 잘 보면 여기 일장기가 양쪽으로 나부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복판에 왕이 근무하는 한복판에 일장기가 나부끼는 일제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대, 일제시대 배우고 있지만 1910년 8월 29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945년 광복절 8월 15일까지 대략 한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 시기를 일제시기라고도 하고 일제 강점기라고 하죠. 강점기. 일본한테 강제로 점거당했다. 요새는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의 우울한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요날 나라가 망했잖아. 어떤 사람은 조선이 양반의 나라죠.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져. 심지어 고종도 이왕가라 해가지고 왕족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고종의 후손 중에 딱 한 명, 이 사람은 나중에 임시정부 생기잖아. 가서 독립운동 하려고 하다가 잡혀요. 딱 한 명 빼놓고는 거의 다 일본 애들 대우를 받고 잘 살아, 잘 먹고. 뭐 덕혜옹주 같은 예도 있지만 한 명은 그래도 독립운동 하려고 발악을 했었다. 그래서 왕들은 책임 안 졌어. 그러니까 양반의 나라인데 양반 그 누구도 책임 안 지려 한단 말이야. 한 명, 이 사람은 대단합니다. 나라 망했다는 소식 듣고 막 씹어먹어. 뭘 씹어먹었냐면 아편. 아편 전쟁 배웠죠. 아편이 마약이거든. 마약 막 씹어먹으면서 서서히 몽롱해지면서 죽거든. 몽롱한데 죽으면서 시를 씁니다. 쫙. 이 시 내용이 이래. 무궁화 세계가 졌구나. 소위 내가 지식인 소리를 듣던 양반인데 무궁화 세계가 졌구나. 무궁화 세계가 졌다라는 것은 조선이 망했다는 거지. 근데 양반이란 지식인이 아무도 책임 안 지네? 씨발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앞에는 씹어먹으면서. 그래서 요 시를 절명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 먹으면서 자살하면서 목숨을 끊으면서 쓴 시, 절명시를 적으면서 죽습니다. 역사 이름을 남겼죠.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작년에 얘기해 줬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